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과 산을 넘어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3세 혼자가 된 젊은 과부가 하나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아. 밥 깔고 약초 캐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에그 저 월아도 참 가엾기도 하지. 23 꽃다운 나이에 참으로 안 됐어. 홀몸으로 이 깊은 산골서 혼자 밥 메고 약초 캐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여. 그 고운 손 다 망가뜨려가며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속이 시리다니까. 그 처자 혼자 밥 메고 장작 패는 거 보면 그 허리 놀림이 보통이 아니더만. 내 젊었을 적엔 말이야. 허리 잘 쓰는 여인이 밥도 잘하고 밤에도 잘하더라고. 내가 좀만 더 젊었어도 약초 핑계대고 그녀 따라 산까지 갔을 거요. 허허. 아, 이놈의 영감탱이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볼텨? 마을 할매들은 월아가 혼자 사는 게 아까운 얼굴이라 하고 할배들은 그저 그녀의 허리가 좋다며 농을 했지요. 과부 월아는 젊은 나이에 홀로 살다 보니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밭에서 김매다 말고 하늘을 보며 원망할 때도 많았지요. 데려가려면 나도 데려가시지 어째 내 서방만 데려가셨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뭐란 말이여. 월아는 본시 돈 많은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큰 상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 집까지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종살이를 시작했지요. 그 바람에 월아는 어쩔 수 없이 머슴일 하던 서방을 따라 산골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엎진데 덮친다고 시집 온 지 3년도 안 되어 서방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홀로 밭일과 약초를 캐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라 그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아가 하늘을 보며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마을 노총각 칠덕이가 월아를 찾아왔지요. 아, 월아 아씨, 김 매느라 힘들지 않소? 이리 나와 보소, 내 얼른 해줄란께. 칠떡이네도 일이 많을 거다냐.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찌. 아, 서둘러서 일찍 끝내고 나하고 저기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번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월아는 흙덩이를 집어 칠덕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벌어져 있던 칠덕이 입에 흙덩이가 들어가고 말았지요. 칠덕이는 깜짝 놀라 입속에 들어온 흙덩이를 퇴퇴 뱉어냈습니다. 아니, 왜 그려? 내가 뭐 잘못했는가벼? 내가 그렇게 우스워? 어따 대고 지금 그따위 말을 하느냔 말이야. 엄매,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오. 아, 갑동이가 아씨한테 말만 하면 준다고 하더구먼. 칠덕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흙덩이가 또 날아왔습니다. 아니 흙덩이는 쉬지 않고 계속 날아왔지요. 그러자 칠덕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칠덕이가 사라지자 월아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무리 홀로 되었다고 어째 똥파리들만 다 끼냔 말이야. 월아는 부잣집 딸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안에 일하는 하인들이 10여 명이나 있다 보니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몸 건강히 잘 계신지도 너무 궁금해요. 월아는 속이 상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분통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내란 사내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좀 멋지고 남자다운 사내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뭐 좀 사내다운 사내가 있어야 마음이라도 좀 갈 텐데. 죄다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으니 마음 가는 사내가 단 한 명도 없구나 에휴.
월화는 더 이상 산골 마을에서 살기 싫었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한양 장터 근처 움막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께 가고 싶었지요. 그렇게 월화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어느 날 월화는 도라지를 캐러 뒷산에 올라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상을 크게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였지요. 어이어이, 이봇이 살아있어. 아니, 눈동자를 보니 살아는 있는데 숨은 턱턱 끊기려고 하네. 월화가 사내의 입에 물을 넣어주자 사내는 조금씩 물을 목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화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기절해 버렸지요. 월화는 사내가 기절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절에 쓰러져 있는 그를 그냥 두고 오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지요. 행여나 죽기라도 한다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혹 도둑놈이나 산적이면 어쩌지? 괜히 도와줬다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월화는 고민 끝에 그래도 죽게 놔두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상당한 사내를 업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월화는 사흘 밤낮을 약초를 다려 정성껏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내가 사흘 만에 눈을 떴지요. 그런데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선 짐승들이 사냥할 때와 같은 날카롭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에 월화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일어났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미음 좀 드시오. 근데 이름은 대체 무엇이오?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음을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을 더 먹더니 다시 눈을 감았지요. 웜의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귀신이 따로 없네. 그래, 말 안 할 거면 무명이라고 부르지 뭐. 그날부터 정체 모를 사내를 월화는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부상을 크게 당한 그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월화의 초가에 눌러 살게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 몸이 회복된 무명은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맸습니다. 일은 조용조용 잘했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화는 그의 무뚝뚝함과 침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끌림이 생겼지요. 허허, 이놈이 말은 없지만 손은 빠르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서방보다 낫겠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과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과부집에 젊은 사내가 눌러 앉았다지? 참말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월화는 마을에 소문이 났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홀몸인 과부인이 남들이 뭐라 하든 무명을 집에 두는 것은 죄 짓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월화의 초가집 창문에 달빛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자 무명의 사내는 말없이 벌떡 일어나 벽에 걸어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빛이 돌변했지요. 누구냐? 무명은 밖의 그림자 살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응, 방금 말했소.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요. 자다 말고 무명의 소리에 잠을 깬 과부 월화가 물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날아든 화살 하나가 무명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러자 그 순간 무명은 단숨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검은 표범과 같이 날렵했지요. 무명은 괴한들과 싸우면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 부딪히는 쇠소리가 계속 났지요. 그러다 잠시 후 무명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대나무 숲에는 괴한 여럿이 쓰러져 있었지요.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하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을 알면 그대도 위험해질 것이오. 그 말만을 남긴 채 무명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월화는 한참 동안이나 서서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월화는
왠지 그에게 자꾸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같긴 했어도 그에게는 뭔지 모를 매력이 있었지요. 그가 떠나가고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운 월화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이놈 보통 놈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나는 뭐야? 나쁜 놈이 시키. 무명이 떠난 뒤 월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무명의 빈자리는 공허했고 왠지 쓸쓸했지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면 어떡하느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내 마음이 이리 싱숭생숭하니 내가 괜히 마음이라도 준 것 같잖아. 월화는 무명이 떠나고 그가 잊혀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관군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마을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조정의 실세를 암살한 살수가 이 마을 근처까지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전설의 살수 흑야라는 자다. 검은 옷 입고 밤마다 나타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 등에 칼자국이 있고 눈빛은 짐승과 같을 것이다. 그런 자를 보거든 곧바로 관하로 알리거라. 월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명의 눈빛과 어깨에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놈이 흑야였단 말인가? 근데 말이여, 내가 장에 갔다가 들었는데 흑야가 암살한 자가 원래는 흑야를 죽이라 명한 자였다더만. 뭐라고? 그럼 오히려 억울한 복수란 말이야? 그렇다지 뭐여. 흑야는 자기가 속한 그림자 조직이 배신당하자 복수한 거래. 아니 근데 흑야라면 옛날 북방 전장에서 귀신처럼 적진을 휩쓸고 다녔던 그 사람이 아니오? 맞다더만. 혼자 수백 명을 베고도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월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월화는 촛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도 무서운 사람이었소. 당신이 의식 없을 때 물 먹이느라 잠시 잡았던 그 손. 그 손은 참 부드러웠는데 그 손이 그렇게도 날카로웠던 손이었소? 다음 날 날이 밝자 이번에는 관군들이 월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작더미며 장롱까지 다 뒤지고 다녔지요. 수령, 대나무밭에 사내 둘이 죽어 있습니다. 뭐시야? 어서 앞장서거라. 수령은 관조를 따라 대나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로 보아 보통 실력이 아니다. 동맥을 정확히 한 번에 끊었다. 그 자가 분명 이 근처에 숨어있다. 그 과부년을 당장 잡아와라. 잠시 후 관졸들은 방 안에 있는 월화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자를 숨겨주었느냐? 나는 그 자가 누군지도 모르오. 단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요. 내년이 살려낸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여봐라,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라. 그날로 월화는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지요. 마을 장정들은 울분을 삼켰고 안악들은 한을 품었습니다. 수령은 관하에서 월화를 지독하게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오. 나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이요. 살인범을 살려놓고도 뻔뻔하구나.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소. 말은 없었지만 예의 있는 사람이었소. 인연이 반역자를 감싸네. 그날 밤 수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한다며 월화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오늘 밤 내 수청을 들 거라. 그럼 내일 아침 너를 방면해 주겠다. 어때, 귀가 솔깃하지 않느냐? 수령은 아름다운 월화를 품에 안을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갑자기 열린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수령의 목에 검을 들이댔지요. 너 누구냐? 죄 없는 여인들을 잡아다 겁박해 하룻밤을 보내는 게 내 놈의 취미냐? 아니, 그럼 내가 흑야? 나를 본 자 내 이름을 아는 자 살려둘 수 없다. 그 말에 수령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면 내 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리를 죽이면 조정에서 직접 나선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 순간 흑야는 수령의 머리를 검의 손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수령은 그 자리에 픽하고 쓰러졌지요. 어서 나를 따르시오. 흑야는 벌벌 떨고 있는 월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 당신 무명이요. 그렇소. 내가 무명이여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흑야는 월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하는 흑야의 손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도주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곳곳을 관군이 포위했고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마다 수색 대가 서 있었지요. 나와 같이 가면 위험이 따를 것이오. 그래도 괜찮겠소. 그럼 또 나 혼자 남겨놓고 도망칠 참이었소. 내 옆에 있으면 더 많은 피를 보게 될 거요. 나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소. 그것도 당신을 지키려다. 그러니 내 목숨 책임지시오. 흑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달빛조차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흑야와 월하는 숨을 죽이고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아래 마을에서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창 수색 중이었지요. 숨이 턱에 차오르.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소? 날이 밝기 전에 저 고갯마루를 넘어야 하오. 두 사람은 숨가쁘게 달려 고갯마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만치 뒤에서 횃불 셋이 위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추노꾼 셋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어. 추노꾼? 그럼 산적도 관군도 아닌 전문 추적군이요. 그들은 오직 현상금만 노리는 짐승 같은 자들이여. 그 자들은 인정도 없고 살인도 서슴지 않소.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당신은 이 좁은 틈을 따라 남쪽 계곡까지 내려가시오. 안 돼요. 혼자는 무섭단 말이요. 흑야는 월하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추노꾼들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월하가 혼자 있기를 무서워했지요. 그래서 결국 흑야는 생각을 바꾸어 월하와 함께 추노꾼들을 피해 달아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서 절벽이 나왔지요. 그 절벽 아래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뛰어내려야겠소.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요? 추노꾼들이 바짝 쫓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 흑야에게 추노꾼 셋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월하가 추노꾼들에게 잡히거나 부상이라도 입을까봐 그는 월하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지요. 나를 꼭 잡으시오. 흑야는 월하를 꼭 안았습니다. 월하도 흑야의 허리를 두 팔로 꼭 껴안았지요. 그 순간 흑야는 월하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월하는 겁먹고 흑야의 허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물속으로 깊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절벽 위에서는 추노꾼들이 도착해 절벽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 이 높은 절벽을 뛰어내려? 미친놈이로군. 뭐 그놈이 흑야라면 그럴 만도 하지. 어서 아래로 내려가 그놈의 시체나 찾아보자고. 한편 절벽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물길을 타고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까지 떠내려와 물 밖으로 나왔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당신이 나를 너무 꼭 안는 바람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소. 그것 빼고는 괜찮소.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햇볕이 잘 드는 바위 틈에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옷을 벗어 말렸습니다. 당신도 옷을 벗어 말리시구려. 부끄럽소. 어째 사내 앞에서 알몸을 보인단 말이요. 곧불에 걸려 고생하는 것보다 잠시 부끄러운 게 낫지 않소. 그럼 뒤 돌아 있으시오. 흑야가 몸을 돌리자 월하도 옷을 벗어 바위에 널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지요. 그런데 당신 진짜 이름이 뭐요? 진짜 이름을 말하면 난 더 이상 그대 곁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르오. 그럼 지금 말하시오. 나도 이제 당신 곁을 떠날 생각 없으니. 내 이름은 박준우요. 이제 월하는 흑야의 본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가까워졌음을 느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몸을 돌려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이 시작되었지요. 햇볕이 드는 바위 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더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되었지요. 햇볕에 옷을 다 말린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어느 외진 절간에 당도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내가 숨어 지내던 절이요. 절이라니 이렇게 깊은 곳까지 사람이 오긴 하나요? 이곳이 한때는 매화암이라 불렸소. 한 그루 매화나무 때문에 붙은 이름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절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어? 스님 한 분이 계시어 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소.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노승이 한 명 들어왔지요. 자네 아직도 검을 버리지 못했는가? 스승님 아쉽게도 그리 되었습니다. 스승님이라면 그럼 노승께서도 설마? 이 아이는 10살 때 목숨 걸고 내게 찾아왔다네. 검을 들면 짐승이 되지만 검을 놓으면 죽게 되는 운명이지. 그럼 당신이 흑야가 된 것도 이 스승님 때문이요? 스승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고 난 그림자 조직이 되었소. 저 아이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소. 단지 괴물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지. 워라는 노승의 말을 듣고 흑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이었지요. 워라는 조용히 흑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자는 어쩌다 흑야를 따라온 것이오? 워라는 흑야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산골 처녀는 아니고 양반 가문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다 산골 마을로 시집을 갔소. 워라는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집에서 일하던 머슴에게 시집간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뭔가가 생각난 듯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버님 함자가 어찌 되시오? 광산 김씨 덕자 중자입니다. 워라 말에 노승이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허, 인연이란 게 참으로 묘하군. 덕중의 여식을 이런 산중에서 다 보다니.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알다마다 젊어서는 내 친한 벗이었지. 노승이 아버지와 벗이었다니 워라는 흠칫 놀랐습니다. 자네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포도대장이라네. 자네 아버지에게 사기꾼을 붙여 재산을 모두 몰수했지. 지금 그 상단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포도대장이야. 자신 가문의 몰락한 원인이 포도대장이라는 것을 안 순간 노라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럼 저희 가문의 원수가 포도대장인가요? 그렇다네. 지금 흑야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바로 포도대장이지. 아니 포도대장은 왜 또 흑야를 잡으려 한답니까? 흑야가 포도대장의 뒷배였던 조정의 대신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 때문에 그는 흑야를 잡지 못해 안달이 나 있지. 노승의 말에 워라도 흑야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워라는 아버지의 원수를 알게 되었고 흑야는 워라 부모의 원수가 자신의 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런 우연의 만남이 필연이었던 것이로구나. 허허. 허나 조심해야 하느니라. 포도대장은 만만한 자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이만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흑야와 워라는 절간을 나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늦은 시각 어느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이 어디요? 이곳은 내 은신처요. 우선 이곳에서 쉬고 있으시오. 아니 어디 가려는 것이요? 오늘 밤 자정 넘어 포도대장의 집에 침투할 것이요. 분명 그곳에는 그의 비리문서가 있을 것이요. 나도 가겠소. 그자는 이제 나의 원수요. 그곳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어 당신은 위험하오.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럼 반드시 잡히지 말고 살아서 오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알긴 알겠는데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있긴 뭐가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은 무사히 잘 다녀오란 말이요. 알겠소.
무사히 잘 다녀오리다. 그날 밤 흑야는 자정 넘어 복면을 하고 포도대장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경계를 서는 포졸들이 많지는 않군. 그의 집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흑야는 뒤쪽 담장을 사뿐히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흑야는 저택의 구조를 대강 파악한 후 가장 호화로운 본체 뒤편 쪽으로 향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검은 고양이보다도 민첩하고 무척 날렵했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방 문틈 사이로 조용히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기를 마신 포도대장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흑야는 포도대장의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병풍 뒤에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흑야는 지니고 다니는 철편 만능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야는 몇 개의 문서들을 꺼내 창문가에 서서 달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대신들의 뇌물수수 내역과 각종 비리문서 투성이군. 흑야는 상자 안의 문서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싸고 어깨에 들쳐맸지요. 그리고 그는 방을 나와 뒤쪽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대장 집을 순찰하던 포조 라나가 검은 그림자를 보고 소리쳤지요. 누구냐? 개석거라. 그 소리에 흑야는 잽싸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은 고양이처럼 포도대장의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지요. 무사히 다녀왔소. 흑야가 들어서자 월하는 그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요. 아니 왜 우는 것이요? 걱정했습니다. 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허허 그 말은 날 마음에 두었단 말로 들리요. 어찌 생각해도 좋소. 하지만 다치지만 마시오. 알겠소 하하. 흑야는 보따리에서 포도대장집에서 꺼내온 문서를 모두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대신들에게 바친 뇌물뿐만 아니라 사기꾼 조직을 통해서 재산을 탈취한 문서들도 나왔지요. 헌데 그 중에는 월하의 아버지 광산 김덕중의 재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월하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몸져놓은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원수에게 복수할 일만 남았구려. 수고하시었소. 그날 새벽 흑야는 포도대장의 비리 문서를 챙겨 민도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원부 감찰관으로 흑야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아니 이른 새벽에 자네가 어쩐 일인가? 총각을 다투는 일이 있어 급히 찾아왔네. 흑야는 포도대장의 비리 문서를 민도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도현은 비리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아니 이게 다 포도대장의 치부 장부란 말인가? 그렇다네 그자는 평생 동안을 갈취하고 착취하며 살아왔다네. 광산 김씨 가문 동네 최씨 가문들, 굵직한 가문들까지 손을 댔군 그래. 허나 상대는 포도대장이고 뇌물 장부를 보니 대신들도 여럿이 있어 쉽지는 않네. 이 정도면 어명 없이 사원부 힘만으로는 그들을 잡아들이기 어렵다네. 그럼 무슨 방도가 없겠나? 친구 민도현은 한참 동안이나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말했지요. 도승지 어른이라면 임금께 직접 보고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것을 가지고 나와 같이 도승지 어른을 찾아가세나. 동이 트고 아침이 되면 포도대장도 일어나 치부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부장부가 임금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게 뻔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가 알기 전에 치부장부를 임금의 손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민도현은 관복을 갖추고 곧장 흑야와 함께 도승지 집으로 말 타고 달려갔습니다. 동력에서는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아니 자네들이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인가? 도승지 어른 이것을 한번 봐주시지요. 민도현이 내민 문서를 훑어본 도승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전하께서도 부담이 된다. 대신들만 해도 여러 명인데 전하께서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같이 온 자는 누구냐? 제법 박준우입니다. 이 문서를 포도대장에게서 빼내왔습지요. 박준우라 그럼 자네가 흑야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도승지. 그렇군. 내가 한때는 자네 아버지 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 헌데 자네 아버지가 잘못되고 신세를 갚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네. 내 자네 아버지에게 진 신세를 자네에게라도 갚는 의미로 어떻게든 주상전하를 설득해 보겠네. 고맙습니다, 도승지 어른. 그리하여 도승지는 문서들을 챙겨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낮이 되니 금군 병사들이 말 타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대신들과 포도대장을 추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지 어른께서 주상전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군. 그렇군. 이제야 거대한 부조리가 뿌리 뽑힐 수 있게 되었어. 금군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아마도 주상께서는 이 사건을 직접 챙기실 모양이군. 일벌백계로 다스려 조정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실 모양이야. 잠시 후 흑야는 은신처로 돌아와 그 소식을 월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임금이 그들을 소탕한 것이요? 그렇소. 이제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당신 아버님의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에 월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났지요. 그리고 자신은 부리던 머슴을 따라 산골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흑야는 울고 있는 월하를 가슴에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이제 보니 그대 좀 멋있어 보이요. 그 일이 있고 달포가 흘렀습니다. 민도현이 흑야의 은신처로 찾아왔지요. 이제 모두 끝났네. 주상전하께서 친히 국문을 마치고 대신들을 모두 사탈관직시켰네. 그리고 포도대장은 유배되어 남쪽 땅끝마을로 떠났다네. 그리고 월안왕자 아버지 김덕중의 억울함도 모두 벗겨져 재산도 모두 찾게 되었네. 정말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소. 이미 서류는 원상복구되었으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월하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행복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 잘 되었군. 자네가 고생 많았네. 고생은 무슨 모두 자네 덕분이 아니겠는가 친구. 그날 곧바로 흑야와 월하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월아야 내가 어쩐 일이냐? 기뻐하셔요 어머니. 이제 우리 재산을 모두 찾았어요. 아니 우리 재산을 모두 찾다니 그게 뭔 말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재산을 모두 찾아줬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어머니. 아니 그게 정말이냐?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나서 포도대장은 유배시키고 그의 뒷배였던 대신들은 모두 사탈관직되었답니다. 아이고 뉘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그리하여 월하의 가족은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상단도 다시 찾았지요. 정말로 우리 재산을 다시 찾았구나.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잘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어요. 정말 고맙소 총각.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내금이장이셨던 박병준의 외동아들 박준우라 합니다. 그랬군. 내 재산을 찾아주어 정말 고맙네. 그런데 자네 혼인은 했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자네 내 딸 월아는 어찌 생각하는가? 보아하니 두 사람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구만. 그 말에 월하는 흑야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그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인가? 심성이 곱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 아버님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따님을 제게 주시시오. 오호, 그러니까 자네는 내 딸을 좋아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끼 이 사람
어찌 그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인가? 예, 월아야, 날 잡고 내 혼사를 치르자꾸나. 이 총각이 애비는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제서야 월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상단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보 대행수, 오늘은 어떤 물건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오늘은 비단 백피를 청주 홍상단으로 보내주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혼인하고 상단을 물려받은 두 사람은 이제 상업에 전념했습니다. 그 덕에 흑야는 드디어 검을 놓을 수가 있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들의 세력을 뿌리째 뽑는데 성공한 흑야였습니다. 이제 그는 흑야가 아닌 박준으로 월화 밑에서 상업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시만 하고 멀리 가지 마시오. 내 눈앞에서 당신이 안 보이면 불안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의 무명을 월화가 연민으로 구해주면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녀의 선한 행동이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은 훗날 큰 축복을 받는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